실례합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어 죽기 직전의 선비가 마지막 희망으로 두드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연 것은 마을에서 소문난 젊은 과부였지요. 선비는 당황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과부도 선비의 얼굴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룻밤이 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4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고을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월을 불과 며칠 앞둔 한겨울이었지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산길은 눈에 묻혀 끊겼고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집 안에 갇혀버렸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지붕에 쌓인 눈이 처마를 덮을 듯했고 문을 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고요한 백설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 고요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눈만이 소리 없이 내렸고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했습니다. 이 고을에 한도윤이라는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지요. 도윤은 원래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조부 때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오직 학문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책만 붙들고 살다 보니 어느새 홍기를 훌쩍 묻혀버린 것입니다. 도윤은 말수가 적고 체면을 무척 중히 여기는 성품이었으나 그 속마음만큼은 남다르게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만은 한없이 반듯했지요. 키가 훤칠하고 걸음걸이는 꼿꼿했으나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두고 말했습니다. 학문은 높으나 세상 물정은 모르는 선비라고 말입니다. 책 속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이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도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을 외곽에 사는 젊은 과부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월선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4의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측은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눈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월선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기에 사람들의 입방아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남편을 일찍 잃은 것이 그 미모 때문이라는 말도 했지요. 하늘이 질투하여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월선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혼자 살아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월선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도윤에게는 다행히 학문을 함께 논하는 벗이 있었습니다. 이참봉이라 불리는 그는 도윤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도윤 못지않았지요. 이참봉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냈으나 정치적 다툼에 휘말려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도윤이 학문에만 매달려 있을 때 이참봉은 가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관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을 사람들의 사정, 때로는 나라의 큰일까지 말입니다. 도윤은 그런 이참봉을 스승처럼 여겼고 이참봉은 도윤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은 이웃 고을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마지막으로 한번 과거에 도전해 보려는 것이었지요. 이참봉이 도윤을 격려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대수냐. 학문이 깊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고 말입니다. 이참봉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도윤, 자네는 이 고을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사람이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네. 도윤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준비했지요. 떠나기 전날 도윤은 장을 보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행길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하기 위해서였지요. 먹과 붓, 종이를 사고 여행 중에 먹을 마른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파, 무당이 도윤을 붙잡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노파는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요. 나으리, 나으리. 노파가 도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눈길을 조심하시게. 눈 속에 인연이 묻혀 있으니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시게.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그 아래 숨은 것은 나으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네. 도윤은 그저 노파의 허튼 소리려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무당의 말 따위를 믿는 것은 유학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도윤은 노파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산 너머로 몰려오더니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이참봉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 날씨가 심상치 않네. 저 하늘을 보게나. 큰 눈이 올 것 같은데 출발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이참봉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요. 괜찮습니다. 산길이 험하긴 하지만 낮 동안 열심히 가면 해 지기 전에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봉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당부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도윤은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넘어가야 이웃 고을에 닿을 수 있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으나 도윤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리라는 결심이 단단했지요. 해가 뜨자 날씨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으나 아직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으나 도윤은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본 터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송이가 점점 굵어지고 거세졌지요. 오시가 지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지요. 도윤은 말 위에서 몸을 웅크렸으나 눈과 바람은 가차없이 몰아쳤습니다. 옷 속으로 눈이 파고들었고 손과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산길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익히 알던 길이었으나 눈에 덮인 산은 완전히 낯선 모습이었지요. 길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눈 속에서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의 말은 결국 눈더미에 발이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요. 도윤은 말에서 내려 직접 말을 끌어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은 지쳐서 쓰러질 듯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몸은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하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이를 악물고 버텨보았으나 추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간신히 보이는 작은 집 한 채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이었지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말을 그대로 두고 눈을 헤치며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은 무릎까지 빠졌고 바람은 도윤을 넘어뜨리려는 듯것에게 몰아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양반이 낯선 집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밤에 홀로 사는 집일 수도 있었지요. 혹시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라면 더욱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거의 없어 제대로 두드리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실례합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이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등불을 든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과부 월선이었던 것입니다. 월선도 도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을에서 학문으로 이름난 유생이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지요. 월선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남자를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월선은 조용히 말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밖은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으나 집 안은 아궁이 불빛이 따스했습니다. 도윤은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에 퍼졌지요. 월선은 말없이 도윤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궁이 곁에 앉았지요. 불빛이 몸을 녹이면서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도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 눈보라 속에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아궁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안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지요. 도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과부와 단둘이 한 지붕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체면에 큰 손상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지요.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도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뿐이었지요. 도윤은 월선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으나 가끔 눈길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 더 도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지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으나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눈이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집을 무너뜨리려는 듯했지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집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의 공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궁이 곁인데도 어디선가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이상한 느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월서는 그런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마을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으나 무어라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젊은 과부를 둘러싼 소문은 대부분 좋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일찍 잃은 것이 팔자 때문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소문들을 믿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월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월선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조심합니다. 젊은 과부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니까요. 혹여 남정네라도 가까이 하면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지요. 저는 그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 침묵이 월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 같았지요. 월선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한참 후 월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나으리, 제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도윤이 놀라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남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관아의 양반들이 남편을 거짓으로 몰아오게 가두었고 그곳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옥에 갇힌 남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월선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권세가의 비리를 우연히 목격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세가들은 남편을 도적으로 몰아 없애버렸고 관아는 그들의 말만 믿고 남편을 가두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이 사는 고을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월선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지요. 남편이 무슨 일을 목격했기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관청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우연히 어느 권세가가 관청의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마가 아니라 수십 가마를 말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가. 결국 남편은 정의를 택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렸지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권세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남편을 도적으로 몰았습니다. 남편이 곡식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입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권세가의 말만 믿고 남편을 잡아들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지요.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일 뿐이었지요. 관아에 찾아가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저마저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긴 밤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궁이 불을 지피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도윤은 월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지요. 책 속에서는 정의와 의로움을 논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윤이 불을 지피다가 월선의 손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이상한 떨림을 남겼습니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다시 피했지요. 말보다는 침묵이, 침묵보다는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밤이었습니다. 아궁이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월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술락꾼들이 눈길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린 후 집집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지붕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월선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집에 말 발자국이 있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말발굽 자국이 선명하구려. 혹시 사내가 들어간 것은 아니겠소? 쉿, 조용히 하시오. 괜히 소문만 나면 곤란하지 않소. 아마 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선은 물론이고 자신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과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소문이 나면 시험조차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안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월선은 침착하게 문 앞으로 나아가 술락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폭설에 집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마당에 말구유를 옮겼습니다. 그것이 말발굽 자국처럼 보인 것이겠지요. 월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술락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위기가 지나가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숨어야 했다는 것이 비겁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집에서 자신의 명예만 걱정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은 그쳤으나 여전히 하늘은 흐렸지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도윤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 몇 장이었지요. 이것이 남편의 유품입니다.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입니다.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남편이 직접 적어 놓은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4년 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권세가가 관청의 곡식을 빼돌렸고 월선의 남편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도적으로 몰아 없앴다는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도윤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문서 마지막 장에는 관아의 공식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도윤은 그 이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문서는 도윤의 부친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부친은 당시 관아의 서기로 일하며 이 사건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문서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선의 남편이 무고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들의 압력으로 죄인으로 몰렸다는 것, 그리고 도윤의 부친은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지요. 부친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세가들의 힘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요.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선비란 무엇인가에 대해 평생을 고민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책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책임이란 것, 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그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친의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지요. 부친은 왜 침묵했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월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사실 저는 나으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놀라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이 고을에 남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으리의 부친이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으리의 부친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월선의 고백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그럼에도 월선은 도윤을 집 안으로 들였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했지요. 나으리께서 어제 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으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요.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으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친의 죄가 자식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편이 도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밝혀지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명예나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말이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홀로 견뎌온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것이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눈이 그쳤고 길이 열렸지요. 아침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자 세상은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나무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길은 여전히 눈에 덮여 있었으나 이제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과거에 합격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지요.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밝히면 과거는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부친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앞날도 막히는 것이지요. 도윤은 갈등했습니다.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선비로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월선에게 말했지요. 저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로 가겠습니다.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월선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그러시면 나으리의 앞날이, 평생의 꿈이,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친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월선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나으리,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으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비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도윤은 문서를 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눈에 덮여 있었으나 도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도윤은 당시 관리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의 부친과 함께 일했던 이들도 있었지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내 해전에 죽은 그 사람은 도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이가 누구인가?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명확했지요. 저의 부친입니다. 한덕수입니다.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부친, 나아가 자신의 가문까지 고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침묵보다는 고백이 더 무겁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친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세가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 여인을 4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비록 부친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권세가들이 얽혀 있고 관아의 명예도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내민 문서에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지요. 사건은 재조사되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월선의 남편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것, 그를 모함한 권세가들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곡식을 빼돌린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까지 밝혀졌지요.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월선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언했고 권세가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도윤의 가문은 사건에 연루되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요. 부친이 진실을 숨겼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윤 자신도 벼슬 길은 영영 막혔습니다. 이미 과거 시험도 놓쳤고 설사 다음 기회가 있다 해도 이런 일로 소문난 사람을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학문을 하며 의를 논했지만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월선에게 열려문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오랜 세월을 홀로 견딘 열려라는 것이었지요. 또한 관아에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열려라는 이름은 제게 과분합니다. 남편의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남편에게 떳떳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지요.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 남편이 도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벼슬 대신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도윤의 서당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문에 먹칠을 한 사람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선비라는 목소리가 나왔지요. 하나둘씩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도윤의 서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월선도 여전히 마을 외곽에 살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민과 거리낌 대신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4년 동안 홀로 버티며 남편의 억울함을 밝힌 여인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월선은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지요. 산은 다시 푸르러지고 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서당 문을 나서다가 월선과 마주쳤습니다. 월선은 장터에 가는 길이었고 도윤은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었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고 서로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마을 장터에서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눈 오는 밤에 한 지붕 아래 있었던 것은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꾸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월선을 통해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고, 월선은 도윤을 통해 세상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서당은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서당이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웠지요. 도윤은 아이들에게 학문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책 속의 글자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의 행동이라는 것, 체면보다 정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도윤을 존경했습니다. 벼슬은 없지만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승이었으니까요. 월선은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되었지요. 월선은 누구에게나 따뜻했고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차가운 시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요. 눈 오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선비, 그리고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홀로 버텨낸 여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지만 진실만은 덮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도윤과 월선이 나눈 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진실을 향한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지요. 폭설이 길을 막았지만 그 눈 덮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체면과 명예를 진실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선비는, 진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옳은 일을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윤은 그것을 배웠고 월선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주었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편할 때도 있지만
용기 있는 고백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란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눈 속에 묻힌 인연은 결국 두 사람을 진실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